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잘 보이는 곳으로 모셔다 드리는 신통방통 정찬배입니다. 오늘의 핵심 뉴스입니다. 총선이 이제 72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의 치열한 총선 공천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최민식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4월 총선에 나설 후보 선정에 나섭니다.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공천 신청 서류를 받을 계획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 연설에서 강조했던 대로 불체포 특권 포기와 세비 반납 서약서를 함께 받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최대 1,000명이 공천 신청을 할 것 같다며 설 연휴까지 서류 심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월 중순은 지나서 1차 공천 명단이 발표될 전망입니다. 물리적인 시간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빨라야 2월 중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먼저 후보자 공모에 나섰던 더불어민주당 공천 일정은 2주 정도 앞서 있습니다. 31일 공천관리위원회가 면접을 시작하고 다음 달 5일부터는 공천 명단을 차례차례 발표할 계획입니다. 역대 총선 과정을 보면 한 8차, 9차 이렇게 발표를 하기 때문에 2월 초부터는 어느 정도 이제 발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양당 공천 심사에서 탈락한 현역 의원은 당을 떠날 가능성도 있어 제3지대 움직임의 주요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번 총선에서 이른바 86 운동권 청산을 내걸었죠. 지금 그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1면입니다. 운동권 텃밭에 한동훈 표 킬러 공천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이 이번 선거의 정신은 이른바 껍데기는 가라라면서 서울 중성동 갑 여기가 이제 또 선거구가 획정이 돼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서울 중성동 갑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 이 지역에 지금 누가 준비 중이냐? 지금 임종석 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이 출마를 선언한 곳입니다. 공천이 출마를 선언했다고 결정되는 건 아니죠. 당내 경선도 거쳐야 되겠습니다만 아니면 전략 지역으로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된다면 정청래 최고위원 86의 대표적인 운동권인데 임종석 그리고 두 사람이 지금 김경률 그리고 윤희숙의 도전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국민의힘 인사들의 출마가 잇따르면서 공천을 앞두고 여야의 눈치 싸움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 이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권 상황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지금 한동훈 위원장 취임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자, 그전에 지난주에 있었던 다시 봐야 할 그 장면이 있죠. 바로 대통령실과 갈등으로 사퇴까지 직면했던 그 장면입니다. 9회 말 투아웃에 투스트라이크면 후회 없이 휘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잘 듣고 결과적으로 하나의 목소리를 내면서 이겨야 할 때 이기는 정당으로 이끌어가겠습니다. 저는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비례로도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동료 시민과 이 나라의 미래만 생각하면서 승리를 위해서 용기 있게 헌신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은 과도한 당무 개입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한 달이 지나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예, 맞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3일부터 25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2%가요. 한동훈 위원장이 대표직을 잘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답해서 잘못하고 있다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모습을 보였습니다. 잘하고 있다가 52%. 네, 맞습니다. 이 국민의힘 지지자 가운데 무려 89%가 한 위원장을 잘한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반면에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9%에 그친 걸로 확인도 됐습니다. 또 서울경제가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25일과 6일 이틀 동안 조사한 결과에서는 한 위원장 취임 한 달에 대한 긍정평가가 44% 그리고 부정평가가 38%로 조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조사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긍정이 많다는 겁니다. 자, 대통령실에서 사퇴 요구까지 받았던 사실상 당 대표죠. 비대위원장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만약에 대통령실이 사퇴 요구가 없었다고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보죠. 없었다고 가정을 해보면 저와 같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작년 12월에 그 취임했을 때도 많은 언론 매체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가 과제다 이렇게 말씀을 했었는데 저는 그런 그 언론사들의 그 주문 뭐 이런 것들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고 봅니다. 근데 그 취임한 후에 한 달 정도 그 직전에 한 20일 정도까지만 해도 그 차별화 얘기가 없었는데 이제 김건희 여사 명품 파우치백 이 문제에 대한 어떤 국민적 걱정 뭐 이런 부분을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하고 그 갈등이 이제 궁극적으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용산의 사퇴 요구까지 이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제 유권자들로서는 아, 용산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뭔가 다르다 하는 걸 느끼기 시작하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곧 그 72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대한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기대감을 높인 결과가 저 여론조사 결과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것이 곧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뭐 대담이든 뭐 이런 곳에서 이제 명품 파우치백에 관해서 입장을 내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입장을 내놓으면 한 번 더 출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혹시 조사가 됐습니까? 예, 맞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도 물었거든요. 긍정평가한 응답이 31%였습니다. 이 수치는요, 1월 3주보다는 1%포인트 내린 수치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전체 추이를 보면 1월 둘째 주에 33%였는데 그다음 32%, 또 31% 이렇게 2주 연속으로 긍정평가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부정평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63%로 직전 조사보다 5%포인트 올랐는데요. 이 이유로는 김건희 여사 행보다 이렇게 답한 비율이 7%포인트 상승한 9%로 기록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 현상 어떻게 보세요? 전 너무 당연하다고 보는 게요.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평가를 한번 보세요. 이분들이 부정평가를 하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같은 행보를 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지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대표하고 나를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은 상황에서는 저 부정평가를 하는 사람들은 지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윤석열과 다른 행보,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과 다른 행보를 보여줄 수 있는 기대감이 만들어지는 순간 이 사람이 나를 대리해 줄 수 있겠네, 나를 대표해 줄 수 있겠네 하는 기대감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조금 전에도 아까 잠깐 나갔는데요. 요게 이제 이렇게 분석하는 분도 있어요. 과거에 2012년이었나요? 화면 보시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그 총선을 앞두고 상당히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 그때 이제 박근혜 비대위가 출범을 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전면에 경선에서 한번 패배하고 그동안 물러나 있던 이른바 친박계들이 결집을 하고 당의 색깔도 바꾸고 당명도 바꾸고 이랬을 때의 지지율과 추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뭐 당시 취재를 하셨으니까 비교를 하신다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갤럽 금요일 날 발표된 정기 여론조사 결과거든요. 거기 보면은 2012년부터 6명의 당대표 비대위원장을 대상으로 그 시점에 가장 높았던 시점에 지지율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이 공동 1위를 했습니다. 공동 1위를 했는데 특징이 뭐냐면은
비대위원장이었어요. 다른 당 대표와 비대위원장을 같이 했는데 2012년 박근혜 비대위원장, 그다음에 지금 2024년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지지율이 상당히 높았고 특히 이 국민의힘 계열 지지층의 지지율이 압도적이었는데 그것까지 지금 상당히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총선이 그때 2012년 4월에 총선이 있었어요. 총선에서 박근혜 비대위원장 체제가 압승을 했습니다. 과반수 이상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 해 연말에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이 돼요. 대선까지 접근을 합니다. 물론 올해 대선은 없지만 올 총선을 앞두고 그때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저런 높은 지지율이 이 보수층을 이제 결집을 한 거죠. 그러다 중도층까지 좀 끌어들여서 총선에서 압승을 했다고 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게 긍정적인 시그널이 되는 거죠. 그때 상황과 비교를 하면은. 그리고 특히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니까 조금 전에 갤럽에서 금요일 날 발표한 정기조사와 조금 전에 또 서울경제와 같이 조사한 거는 따로 있거든요. 서울경제 조사를 제가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이게 상당히 긍정적인 것이 보수층이 한동훈을 지지하는 게 72%나 됩니다. 그러니까 72% 되고 진보층이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게 79%니까 쏠림 형상이 거의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양쪽이 쏠림 형상이 가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약한 부분이 중도층인데 중도층도 서울경제 갤럽 조사를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44%로 앞섰지만은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36%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도층에서도 지금 한동훈 효과가 먹혀들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번 총선에서 그 한동훈 현상이 국민의힘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 그게 지금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 맨 처음에 전해드렸던 그래픽 다시 볼까요? 52대 40, 52대 40. 이게 이제 여론조사입니다만 오차범위 밖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숫자를 보여드립니다. 오차범위 안에 있는 숫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왜 제가 이걸 보자고 다시 말씀드렸냐면 숫자밖에 안 나와요. 보통 이제 여론조사라면 막대 그래프도 나오고 그런데 사실상 첫 조사입니다. 한 달 지나서. 중요한 건 이 52가 더 올라갈지 아니면 내려갈지 이제 나중에 이제 막대기로 봐야 되거든요. 막대 그래프로. 요건 총선 때까지 어떻게 갈까? 짧게 분석 뭐가 결론? 여론조사라는 거는 그 당시의 여론을 반영하는 거죠. 근데 저기에는 오차 범위가 있습니다. 대개 뭐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 뭐 이런 정도로 오차 범위가 있기 때문에 저 아래 위로 6% 포인트 정도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따지면 저게 52%가 될지 46%가 될지 아니면 58%가 될지 잘 모르는 이제 과학적으로 보면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제 따지고 놓고 보면 자 저런 것들이 지난주와 이번 주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는 또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그래서 여론조사는 그 시점의 여론보다 더 중요한 거는 트렌드, 추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 52%가 만약에 지난주에 조사한 결과가 있으면 추세가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이런 거를 저희가 충분히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그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최근에 용산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 사퇴 요구를 한 게 없었다면 저렇게 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못 간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잘한다 못한다의 추세는 적어도 지난주에 비해서는 아마 상승세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관측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상황에서 다음 주권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명품 파우치의 해명 이게 영향을 미치게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자 지금 최병묵 의원께서 용산 대통령실에서 사퇴 요구가 없었다면 저 정도로 높게 나오지 않았을 거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셨는데 왜 그랬는지 요거 한번 보시죠. 민주당에서는 뭐라고 공격했죠? 한동훈 위원장을 이른바 윤석열 아바타라고 그 프레임으로 공세를 펼쳐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모습을 보여왔었고요. 우리가 우리끼리 내부 권력에 암투할 시간과 에너지는 없습니다. 우리 내부에서 궁중 암투나 합종 연행하듯이 사극짓고 삼국지 정치하지 말자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하면서 공공선을 추구한다는 한 가지 기준을 생각하면서 살아왔고요. 그 과정에서 누구를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한동훈 위원장의 지지율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변화를 비교해봤다면 이제는 여야 정치권으로 보겠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 좀 변화가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서울경제조사인데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38% 그리고 민주당이 40%를 기록했습니다. 민주당이 오차범위 내이지만 다소 앞선 모습이긴 한데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올랐다라는 평가가 나오거든요. 한 달 전보다 4%포인트 상승했다 이런 지지율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여론조사에서 작년 6월부터 조사를 시작했는데 계속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정당 지지율 하락세를 보이다가 이번에 반등한 배경에 한동훈 위원장의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도 지금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민주당은 정체를 보인 반면에 국민의힘은 오차범위 아니지만 상승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양쪽 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당대표로 대별되는 데서 조금의 변화의 조짐도 보이지 않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은 변화의 조짐이 없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와서 국민의힘은 변화의 조짐이 지금 나타난 거죠. 처음에 발언을 보시면 이견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대통령의 의견에 맞추겠다 이런 뜻으로 보여요. 그러다가 공공선언과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건 뭐냐? 이제는 중간지대에 있는 국민의 의견도 내가 받아서 정당의 역할을 별도로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의 종속적 존재가 아니라 별도의 존재로서 역할을 할 수 있구나라는 기대를 중도층이 하기 시작했다. 때로는 순서에도 하고 미신도 전달하고. 예, 그렇게 보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기대가 깨지면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이 클 수도 있어서 굉장히 앞으로 추세는 알기 어렵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추세를 유지해 간다면 그 스탠스를 유지해 간다면 저는 중도층의 그 국민의힘으로의 쏠림 현상은 조금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는 사실 두 사람 모두 뭐 공통된 목표라고 할까요? 이건 대선과 관련해서 계속 거론되는 인물이죠. 그래서 이 조사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한국갤럽 조사거든요.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한다 이런 응답이 45%, 또 한동훈 위원장을 선택한다 응답은 42%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진보층에서 79%, 또 한 위원장은 보수층에서 72%의 지지를 받았는데요. 중도에서는 이 대표가 한 위원장을 8%포인트 앞섰습니다. 연령별로는 30대에서 50대가 이 대표, 또 60대 이상에서 한 위원장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였고요. 말씀 주셨던 대로 캐스팅 보트지인 서울 충청에서는 한동훈 위원장, 또 인천 경기에서는 이 대표가 우세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예. 자, 지금 두 사람 그 비교를 했는데요. 한번 다시 좀 볼까요? 이게 사실 뭐 오차범위 아니잖아요. 42대 45. 큰 차이가 없다. 거의 뭐 비슷하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송권 국장님, 요런 얘기를 뭐 굳이 질문 드리는 게 좀 죄송스럽긴 합니다. 이재명 대표 측에게는. 근데 최근에 그 피습도 당하고 그랬었을 때는 지지율이 엄청 오를 거라고들 예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약자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약자는 아닙니다만 피해자에 대한 공감. 근데 그런 효과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가정이지만 가정을 해보면은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그때 부산대 병원에서 그대로 피습을 받고 치료를 받고 거기서 퇴원을 하고 나오면서 지역 의료 체제에 대해서 좀 호평을 하고 앞으로도 지역의 의료 체계를 발전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부산심 있게 감사드립니다 하고 그리고 그러면은 이게 뭐 헬기 특혜 논란 이런 게 전혀 없었을 거 아니에요. 뭐 부산대병원 폐쇄 논란도 없었을 것이고 그렇다면은 아마 지금 지지율이 어떻게 됐을까? 한동훈 효과를 거의 뭐 완전히 상쇄하거나 거의 비슷하게 갈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그 효과만 놓고 보면은 지지율이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이게 오히려 그 동정론이 덮어버렸거든. 동정론을 덮어버리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해명도 내놓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해명도 내놓지 않고 대신 이 본류 사건인 여기에 대해서 피습 자체에 대해서 음모론, 배우론을 계속 하는 걸로 지금 이거 대응을 하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인데 그러면은 지금 뭐 당 지지율도 그렇고 두 사람의 대선 자기 뭐 정치 지지율도 그렇고 지금 저희들이 보는 것은 이것만 보는 거죠. 한동훈 효과와 그 이재명의 뭐 효과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중요한 변수가 하나 지금 중간에 들어갔다고 봐요. 뭐냐 하면은 민주당의 분열입니다. 민주당 분열이 지금 그래도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상당한 지지세를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대선 후보 경선 때. 거기다가 원칙과 상식 세 사람도 지금 나갔어요. 나간 상황에서
제2의 민주당 같은 것이 지금 만들어지는 상황이니까 이거 민주당에 상당한 그 악재로 작용을 한 데다가 또 국민의힘도 이준석 전 대표가 나갔지만은 이낙연 전 대표와 원칙과 상식 세 사람 나간 것 같은 그런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일단 봐야 되겠죠. 그 사람들의 정치적 비중에 따라서. 예. 그래서 한동훈 효과와 그 이재명 대표의 최근 행보 그리고 이 민주당의 분열과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그 대표가 이탈한 것 이것이 종합적으로 해서 지금 최근에 그 여론조사 지지율 변화가 여기 다 반영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자, 두 사람을 화면으로 저렇게 나눠봤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기대치라는 게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한테 기대하는 거는 그러니까 여당 대표에게 기대하는 거는 정권 견제입니다. 정권 견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권에 대해서 쓴소리도 하고 민심도 전달하고 근데 오른쪽에 야당 대표에게 기대하는 거는요. 정권 심판입니다. 더 크죠. 총선에서 정권을 심판해달라. 이래서 야당 지지에 오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과연 이재명 카드로 정권 심판론을 얘기할 수 있을까를 비판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 얘기도 들어보시죠. 이재명 당으로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027년 대통령 선거 때 이재명, 한동훈 둘이 붙으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림없다고 봅니다. 물론 김종민 의원은 민주당을 이제 떠난 분이에요. 떠난 분 입장에서 하는 얘기라는 거. 민주당 또 안에 있는 친명계 생각들은 다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두 사람은 사실 이번 총선이 앞으로 대선까지 가는 중요한 승부처 아니겠습니까? 이번 총선이 왜 중요할까요? 두 사람한테는. 잘 아시다시피 둘 다 뭐 이제 대권 주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2027년 대선은 지금 3년 남았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성급한데 이제 언론에서 너무 성급하게 자꾸 그 경마식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2027년 대선에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어떤 특정 후보가 예. 뭐 이런 부분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대단히 많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대선 뭐 이거를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섣부르다. 그렇지만 뭐 저렇게 이제 뭐 대결 결과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이번 총선이 저 두 사람한테 중요한 이유는 2027년에 정말 대결이 가능할까? 뭐 이런 부분과 연관지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 보면 글쎄 지금 뭐 그 대결 결과를 얘기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너무 이르다. 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한동훈 위원장이 법무장관 시절에 그 이른바 이제 길거리에서 사진 찍어달라고 했을 때 사인해달라고 했을 때 누가 도토리 그려달라고 했었잖아요. 아유 지금 이게 아니에요. 지금 도토리 그릴 때 아닙니다라고 했었거든요. 그 부분 조금 짚어볼까요?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도토리 그릴 때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한쪽에서는 팬층, 이 이른바 한동훈 팬들이 뭉치는 것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보시죠. 이번에입니다. 이번에 대통령실과 갈등이 있었을 때 왜 우리 한동훈 위원장을 힘들게 합니까? 힘들게 하는 건 어디? 용산입니다. 용산에 화가 났대요. 야, 한동훈을 힘들게 하는 건 용산이다. 뿔난 한동훈 팬심. 여기까지 지금 분석하는 데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 한동훈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달라 이런 내용의 온라인 탄원서 서명 운동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모두 한동훈 위원장을 지지하는 그룹 쪽에서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의 갈등이 불거진 이후에 한 위원장 지지자 중심으로 이런 탄원서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허. 이 탄원서에는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중진들이 모여서 한동훈 위원장 관련 논의를 한다는 등 어설픈 모략질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렇게 쓰면서 한 위원장에게 국민의 염원과 응원이 모여 있음을 전달하고자 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탄원서에는요, 당에 전하고 싶은 말도 담아서 23일 국민의힘 중앙당에 제출이 됐는데 최근 이 한 위원장 지지자 중심으로 한 위원장을 힘들게 하는 건 용산이다 이런 비판도 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드훈이 팬카페가 있는데요. 한동훈 위원장 지지 팬카페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성적이 낮은 축구대표팀 감독 또 한 위원장을 긴급 영입된 수석 코치에 비유를 하면서 수석 코치가 좋은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감독과 갈등을 빚는 건 당연하다. 무조건 김건희 여사 편을 들어야 하냐 이런 글들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한 위원장으로 지지세가 쏠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건데 오늘 오전에 한동훈 위원장 이제 출근길에서 기자들이 이런 문답이 있었습니다. 했어요? 질문했어요? 예, 취임 한 달을 맞았고 지지율을 보면 대통령 지지율과 어떻게 보면 디커플링 그러니까 역전되고 있는 양상이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뭐라 그래요? 이렇게 한 위원장에게 물었는데 한 위원장은 국민들의 평가를 나는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고 국민들한테 평가를 받는 사람이다. 제가 더 잘하겠다. 이런 말로 가름했고요. 그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내지 않았습니다. 아까 그 그래픽 다시 볼까요? 사실 그러니까 기자들이 바로 저 질문을 한 거예요. 잘하고 있다가 대통령보다도 더 높게 나오는데 이른바 이제 디커플링이라고 하죠.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라고 기자가 질문을 했더니 저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지 뭐 이런 걸 평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고 넘어갔다고 합니다. 야, 이 현상 어떻게 보세요? 물론 아직 대선은 3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3년이 남았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상당한 부담이고 한동훈 위원장에게도 부담이에요. 지금 그 정권 이제 중반기에 들어가서 총선 끝나면 본격적으로 뭐 국정쇄신도 해야 되고 4대 개혁도 해야 되고 하는데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뜨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동력이 약해져 버리면 이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도 좋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가 성공을 해야지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안달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비대위원장으로 간다니까 그러면 끝나고 나서 다시 내각에 와서 국정 경험을 쌓아라. 이건 내 후계로 삼겠다는 이야기거든요. 후계로 삼겠다는 이야기. 그것 때문에 이제 어쨌든 총선 불출마하고 여기다가 지금 모든 걸 쏟아붓는 상황이에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정권 초반에 그 일종의 뭐 갈등처럼 비춰지면은 이게 과연 나중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홀로 서기를 할 수 있을까?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부담이고.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해창 전 총재 이야기가 나와요. 이해창 전 총재가 그때 YS 그 김영삼 정부 시절에 계속 차별화를 했잖아요. 계속 차별화를 했고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명박 정부 시절에 뭐 4대강이나 방송법 이런 걸로 계속 차별화를 했어요. 차별화를 했는데 그 전략은 그때 당시 이해창이나 박근혜 정도의 그 좀 어느 정도 위치가 있었는데 그때는 한동훈 지분도 있는 분들이었어요. 그렇죠. 지분도 있고 한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지분을 가지고 지금 정치를 시작을 한 거거든요. 이 상황에서 이렇게 차별화 그리고 또 양쪽에 갈라서는 것처럼 보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지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탓을 하고 이러는 것은 저는 두 사람 모두에게 안 좋고 특히 시기적으로는 절대 이 불리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두 사람 다. 저는 좀 의견이 조금 다른데요. 저는 어떻게 보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이 이게 자기만의 생각, 그다음에 자기 세력을 넓히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전 안 된다고 봐요.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국민의 뜻에 순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국민의 뜻에 순응하는 한동훈을 수용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한동훈 장관의 세력을 넓혀주는 게 되겠습니까? 아니죠. 윤석열 대통령이 변했으니까 국정 지지가 늘어나는 게 되겠죠.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게 내 권력을 넓히기 위해서 윤석열 권력과 싸울 거야 이렇게 부닥치는 상황이라면 저 분석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죠. 한동훈 위원장의 지금 스탠스는 그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국민의 요구가 굉장히 큰 것을 그걸 무시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국민의 뜻을 좀 전달해야 되고 그 국정 운영 방향을 조금 틀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거기까지는 오히려 윈윈이 될 수 있다. 근데 그걸 넘어서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인터뷰에서 제가 뭐 이렇게 잘하고 뭐 앞으로 이러고 이렇게 만약에 나섰다면 내가 앞서 나가겠다 이런 게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저는 평가받는 사람이니까 평가받는 거에 충실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건 뭐냐? 국민의 뜻이 굉장히 크다면 국민의 뜻을 전달하는 데까지의 역할을 일단은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낮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한동훈 위원장이 거기서 한 발 더 나갈 때 그 얘기가 나올 것이지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좀만 틀으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플러스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더 맞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쉽게 말해서 아직은 도토리 그려줄 때 아니라는 겁니다. 도토리는 나중에. 자, 어찌됐든 총선에서 이 성공 여부가 드러날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기 위해서는 공천이 중요하겠죠. 특히 수도권 공천. 지금 뭐 거의 몇 석 빼놓고는 다 민주당 의원들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여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윤곽이 드러납니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86 청산입니다. 저는 이번 총선의 큰 시대 정선 중에 하나가 운동권 특권 세력의 청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헌신했던 분들이 과연 임종석 같은 분들처럼 몇십 년 내내 기득권으로 정치하고 있습니까? 자, 민주당의 86 운동권들이 포진해 있는 바로 서울에서 지금 이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임종석 얘기했죠. 누구냐? 누가 임종석에게 도전장을 던지느냐? 바로 이분입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오늘 표결된 법안을 보면서 제가 기분이 좋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이런 것을 점검하지 않고 이걸 법으로 달랑 만듭니까? 이 법을 만드신 분들, 민주당은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전세 역사와 부동산 정책의 역사와 민생 역사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셨습니다. 두 사람이 맞붙는 건가요, 이제? 예, 맞습니다. 지금 윤희숙 전 장관이 어제 이제 소통관에 직접 와서 출마 회견을 열고 스스로 내려놓은 그 의원직에 다시 도전하는 망설임이 있었지만 수도권 선거에 힘을 더 보태달라 이런 당의 간곡한 부름이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응했다 이렇게 소회를 밝혔는데요. 윤 전 의원의 경우 한국개발연구원이죠. KDI 출신이고 21대 총선 전에 국민의힘에 영입이 돼서 서울 서초갑에서 당선이 된 이후로 당내에서 경제통이란 평가를 받으면서 방금 보셨던 저는 임차인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임대차 3법 반대 연설로 이름을 더 알렸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이후에 이제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 21년 8월 자진해서 의원직을 내려놨고요. 그 차액에 대해서는 모두 기부했다 이렇게 밝힌 바도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의원직 사퇴 기자회견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윤희숙 전 의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향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껍데기는 가라. 수도권 선거에 힘을 보태달라는 당의 간곡한 부름에 기꺼이 응했습니다. 이번 선거의 정신은 껍데기는 가라입니다. 모든 껍데기는 가고 알맹이만 남아야 합니다. 임종석 비서실장께서 나오신다면 되게 고마운 일이고요. 586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나오든 당대표의 방탄을 보자 할 그런 세대의 정치인이 나오든 잘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두 사람을 비교한 그래픽이 있습니다. 두 사람 뭐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윤희숙 전 의원은 KDI에서 특히 이제 부동산 관련 쪽으로도 이 전문가였고요. 그리고 임종석 실장은 뭐 누가 뭐라고 해도 전대협 의장 출신에 그때 이 89년도였나요? 요때 이제 한참 학생운동에 87년을 시작으로 거의 이제 막바지에서 거의 이제 끝물에 다가가는 그 시절에 한양대학교에서 이 총학생회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대협 의장으로 대표적인 86이죠. 자, 근데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기자들한테 이런 질문을 받았대요. 뭐 두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죠라고 했더니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왼쪽 분과 오른쪽 분 중에 누가 경제를 더 잘 살릴까요?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자, 맞대결이 성사됐다. 그러면 어떤 점이 관전 포인트가 될까요? 우선 맞대결이 성사될지 지금 확실치가 않아요. 물론. 민주당이 이 지역을 전략공천지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과연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전략공천할 것인지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을 택할 것인지 그게 지금 분명치가 않고요. 자, 맞대결이 성사된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듯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경제 전문가인 윤희숙 전 의원을 내세워서 운동권 정치를 청산하겠다 이런 프레임으로 이제 선거 국면을 가져가려고 할 것이고 민주당은 이제 운동권 정치라고 하는 임종석 전 실장의 과거 경력은 그건 뭐 과거 경력이다. 지금은 그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쌓은 국정 경험을 토대로 뭐 민생을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식의 걸로 지금 전환한다고 그렇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프레임 전쟁이겠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후보를 내세워서 자, 운동권 정치 청산이라는 프레임에 유권자들이 많이 동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운동권 출신이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국정 경험을 가진 이 사람들이 훨씬 더 민생을 잘 챙길 수 있다는 민주당의 프레임에 동의할 것인지 그거야 이제 앞으로 72일 뒤에 결판이 나겠죠. 예. 자,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아직
민주당에서 임종석이 공천을 받을지 모른대요. 뭐 산이 많다고요, 지금 민주당 내에서. 네, 이른바 이 청와대 참모 출신 그 예비 후보들에 대한 비판인 건데요. 임종석, 노영민 등 전 청와대 비서실을 향한 비판 수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윤용주 전 당대표실 부국장이 지난 정부에 두 사람이 출마하면 국민이 검사 독재 정권을 심판하게 되는 선거가 아니라 전 정부와 현 정부의 대결처럼 비춰질 수 있다 이러면서 임종석, 노영민 두 사람이 물러서는 게 맞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원외 친명 조직이죠. 더민주혁신회의도 전 정부 인사들의 출마, 총선 구도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 이러면서 불출마를 요구했고 추미애 전 법무장관까지 나서서 윤석열, 한동훈 커플이 저지른 난동에 제동을 결지 못한 참담한 결과에 책임을 지고 정치적 양심을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오늘 오전에도 당대표실 출신인 김지호 정무부실장이 라디오에 나와서 임 실장 같은 경우에는 험지에 나가야 된다.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중구 성동을은 전략 지역으로 됐기 때문에 보통은 영입 인재를 들여와서 전략 공천을 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전 정부 출신 인사가 출마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이렇게 공세를 더 높이기도 했습니다. 자, 아까 추미애 전 장관 발언 뭐 다시 한번 좀 볼까요? 두 사람이 출마한다고 하니까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대로 지내는 사람들이 석고대죄를 해야 할 판에 문재인 정부의 두 비서실장이 총선에 나온다고 양심을 보여줘야지라고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이제 웃으면 안 되는데 어찌됐든 이런 얘기들이 서로 이제 당내에서 나오고 있어요. 뭐 이 얘기는 지난주에 저희들이 비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달해 드렸어요. 뭐 비판적 시각을 가지신 분들의 생각을. 추미애 전 장관도 누가 윤석열을 키웠는데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말이 주목이 됐었어요. 중요한 건 이 임종석을 반대하는 이유는 친문이기 때문입니다. 뭐 쉽게 말해서 친이가 아니잖아요. 이재명 대표 쪽이 아니잖아요. 친명이 아니잖아요. 자, 이러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바로 이 점을 강조하며 나섭니다. 덧셈 정치. 당연히 문재인 정부 때 일했던 많은 사람들의 참여도 덧셈 정치인 것이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더 우리가 포함시켜내야지 지금 배척하는 정치를 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민주당에게 또 총선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자, 임종석 전 비서실장뿐만 아니라 임종석 비서실장 등 친문계의 출마 순조로울까요? 글쎄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그리 순조로워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른바 친명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을 당 지도부에서 그걸 자제시키는 노력이 별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친명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에게 얼마나 충성적이냐를 가지고 이거를 잣대를 들이대서 사람들을 재단하게 되는데요. 그런 거에 대해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 당에서 쫓겨나게 되는 뺄셈의 정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임종석 전 실장의 이야기도 제가 볼 때는 논리적 오류가 있는 게 지금 임종석 실장이나 친문 진영의 대부분은 당 안에 있습니다. 이들을 빼내면 뺄셈 정치겠지만 그들이 그대로 있는다고 덧셈 정치가 됩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면 덧셈 정치를 하게 하려면 본인이 헌신을 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데려오거나 아니면 당내에 이견 있는 사람들을 쳐낼 때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은 안 하셨잖아요. 근데 자기만 대상으로 덧셈의 정치의 대상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더더군다나 보기가 굉장히 안 좋은 게 성동 그 지금 지역구가 어떤 지역구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지역구였어요. 본인의 지역구. 원래 성동은. 예. 본인의 지역구를 친구에게 줬다가 친구가 나가니까 내가 다시 가져오겠다. 이게 뭡니까? 남들이 볼 때 이게 지역구가 자기 거라 남 줬다가 다시 가져왔다 이런 겁니까? 원래는 보좌관이 잠깐 맡았다가 다시 뭐 그런 약속을 했다고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국민들에게 좋아 보일 수가 없고요. 헌신하는 모습이 절대 아닌데 저는 그 이재명 당대표 정무조정부실장이 얘기했다는 말에 동의합니다. 임종석 그 전 비서실장 정도 되면요. 당과 정치, 정당을 위해서 헌신적인 모습 그러니까 헌신적인 곳에 가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장렬하게 희생할 수 있는 내지는 살아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부활의 정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말씀드린 거는 서울 중구 성동구 갑, 중성동 갑인데요. 이게 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른대요. 종로구랑 중구랑 뭐 합쳐질 수도 있다. 이 선거구 획정. 그래서 아직 뭐 정확하게 드러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사람으로 봤더니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옆 동네 있잖아요. 중성동을 여기는 누가 지금 출마를 선언했느냐?
지난번에 부산 떠나서 수도권 험지 출마를 선언했던. 근데 잠깐 종로 쪽에도 이렇게 기웃거렸었습니다. 기웃이란 표현 좀 죄송합니다만 종로 쪽에도 좀 생각이 있었던 그 현역 의원이 여기에 도전장을 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번 총선에 서울의 심장부 종로에서 출마하겠습니다. 종로에서 힘차게 깃발을 들고 우리 당 수도권 승리의 견인차가 되겠습니다. 네, 자 하태경 의원의 그리고 중구 성동을 출마,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국민의힘 안에서 막바지 교통정리가 막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출마자들에 대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종로 같은 경우에 처음에 하태경 의원이 부산 해운대에 와서 종로 출마하겠다고 했는데 거기는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있잖아요. 최재형 의원. 최재형 의원. 오선에서 됐던. 그래서 이 하태경 의원뿐이 아니고 지금 용산 참모 출신들이나 장차관 출신들이 거의 다 그러니까 전체 합하면 한 10명 정도 되는데 50명 정도가 됩니다. 용산 참모나 장차관, 윤석열 정부 장차관. 그런데 이 중에서 50명 정도가 출사표를 던지고 내려갔는데 한 50% 이상이 국민의힘이 현역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해요. 뭐 이겨도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는 도움이 안 되는. 그러니까는 그 인물 교체만 되는 거죠. 영남이 한 40%가 가려고 하는데 이거도 인물 교체만 되지 전체 그 선거 승리에는 하등에 뭐 그 변수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막판에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 것이 가급적이면 경쟁력이 있는 사람은 국민의힘 쪽에 그 현역이 있는 곳에 가지 말고 민주당 현역 있는 쪽으로 가라. 이래서 그 조율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하태경 의원도 그래도 뭐 부산에서 3선을 했고 경쟁력이 있다고 보니까 차라리 성동갑 옆에 있는 성동을 여기도 그 박성준 의원이거든요. 예, 지금 대변인. 예, 민주당 친명계 박성준 의원이에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 있는 곳으로 가는 것으로 이제 교통 정리가 이루어졌는데 이 하태경 의원은 아마 이 수도권 안에서 성부가 거의 다 비슷하니까 저로 가는 것으로 보이지만 나머지 영남 쪽에 가려는 사람들에게 그 민주당 쪽으로 다 가서 대결을 해라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다시 용산과 비대위 간에 좀 공간위 간에 좀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죠. 오늘 그 하태경 의원실 통화를 해봤는데요. 그 당에서 아마 종로에 대해서는 재고를 좀 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당에서? 예, 종로 출마는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봐달라 이런 요청을 받고 다른 지역구를 찾아보던 와중에 중구 성동을 골랐다 이런 설명인데요. 여기가 원래 지상욱 전 의원이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고 지난번에도 고배를 마셨던 지역인데. 근데 이번에 불출마 선언했어요. 예,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해훈 전 의원 서초갑에서 국회의원했던 이해훈 전 의원이 출마하겠다 했거든요. 아하. 이 지역에 같이 이제 하태경 의원이 도전장을 내놓은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훈 의원이랑 또 경선에서 맞붙어야 될 그런 상황이네요. 지금 보시는 지상욱 전 의원은 이번에 출마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갑은 윤희숙, 그다음에 을은 지금 하태경 의원이 도전장을 냈다까지만 전해드리죠. 요즘에 이제 공천 시즌이니까요. 이분 그동안 뭐 했지? 안 보이던 분들이 막 슬슬 보여요. 자, 몇 분 보시죠. 물론 안 보였다고 해서 이분들의 정치적 뭐 행동을 안 했는지 가만히 있었는지 그건 모릅니다. 언론에서 주목이 안 됐던 친박계의 귀환입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친박계 출마 예상 지역 했는데 저기 보시면 이름 들어본 분들 많이 나오죠. 자, 최경환, 이정현, 김재원, 조원진, 그리고 유영하 변호사까지 이분들도 막 요즘에 움직이나 봐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무소속으로 경북 경산에 출마를 결정했습니다. 또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도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또 김재원 전 최고위원과 조원진 전 의원, 유영하 변호사도 출마 채비에 나섰는데요. 이 반면 박근혜 정부 당시 원내대표를 지냈던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 총선 불출마를 사실상 선언하는 듯 하면서 당을 지키겠다, 공천 신청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불출마를 시사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배경에 당으로부터의 모종의 역할을 지시받은 것 아니냐, 역할에 대한 부탁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도 나오면서 총선을 앞두고 어떤 롤을 맡게 될지에 대한 고심도 깊을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자, 조원진, 김재원, 최경환 지금 화면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진짜 정치적으로 친박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은 사실상 저 친박 아니었는데요. 이른바 정치적 변절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제 대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소는 출판기념회를 하면서 정치적 행보를 슬슬 하시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친박계들이 귀환한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은 정치적 의미 친박은 없다. 이렇게 작년 9월 말에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아마 자꾸 언론에서는 친박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서서 이 사람은 친박이기 때문에 찍어주세요라고 할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그 출판 기념회는 2월 초에 대구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그러면 정치적 의미의 친박 부활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이냐? 뭐 그렇지 않다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쪽에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 그 이제 친박의 부활이다라고 우리가 언론에서 이렇게 그 묶어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다만 이제 개별적으로 최경환 전 부총리나 뭐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자기의 그 어떤 금배지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번에 당선 여부도 결국은 개인적 역량에 따라서 그 아마 판가름이 나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지원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다만 이제 유영하 변호사의 정도는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원할 가능성 그거는 저는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 민심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테니까 짧게 좀 분석해 주시죠.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2월 초에 출판 기념회를 하는데 초청장을 받은 사람 중에 정치인 출신은 전혀 없어요. 제 주변에도 친박 정치인들이 많은데 초청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정치인은 초청을 안 한다. 이게 이제 기조고 그것은 곧 이번 총선에 관여를 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마 총선과는 거리를 둘 건데 만약에 그 유영하 변호사 정도는 또 어떤 메시지를 낼 수가 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메시지, 영상 메시지까지 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영상 메시지를 내거나 지지 선언을 한다고 해서 그게 과거 선거의 여왕 때 박근혜처럼 그렇게 영향력을 발휘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충격적 사건이 있었죠. 배현진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 이 A군의 범행 직전에 대체 이 친구가 뭐 하던 그 학생이었는지 중학생이었는지 그 행적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10대 A군은 그때 택시 타고 갔대요. 근데 처음에는 그 안창호 선생이 있는 그 공원이 있습니다. 도산공원. 거기를 가자고 그랬대요. 그래서 쭉 간다고 했는데 갑자기 뭐 횡설수설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안창호 선생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택시를 타면서 안창호 선생을 찾는데요. 그래서 그 안창호 선생님이야 그 도산공원 안에 있겠지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기사의 얘기는 그래서 나는 뭐 도산공원에 안창호 선생 묘지 찾아간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를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뒤에 그리고 나서 거리를 저렇게 배회했었고요. 야, 상당히 좀 불안해 보여요. 지금 다시 보니까. 지금 걸음걸이를 봐도 도로에서 이제 뭐 일직선으로 걷지 않고 저렇게 왔다 갔다 거리면서 몸을 흔들흔들 거리는 모습이 다소 불안해 보이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데요. 말씀 주셨다시피 이 현장에 도착하기 1시간 반 전쯤에 택시를 이용해서 25분가량 택시를 타고 현장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집 근처에서 탄 건데요. 탑승할 때부터 횡설수설하면서 안창호 선생을 찾는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안창호 선생 찾는다고요? 예, 도산공원 안에 있겠죠 이러면서 도산공원으로 안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갑에 있는 1,000원짜리 지폐 10장을 꺼내서 10,000원을 먼저 내놓고 도산공원으로 이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도산공원에 도착을 하니까 정문에서는 미용실 주소를 갑자기 주면서 목적지를 바꿨다고 합니다. 연예인을 만나러 간다 이러면서 그 미용실 건물 앞까지 좀 내려달라 이렇게 목적지를 바꿨다는데 그 이후에 1,000원짜리 지폐 2장을 더 주면서 총 12,000원을 내고 저 도로에 내린 겁니다. 이 기사는 회고를 하기를 급하게 쫓기는 듯한 몸짓을 보였고 그 당시 탑승 내내도 마스크와 모자를 일절 벗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얼굴에 대한 식별도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산공원 서울 지리를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 도산공원은 그 논현동 쪽이에요. 성수대교 건너가지고. 근데 거기서 지금 이 범행 장소인 청담동은 조금 더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처음엔 무슨 안창호 선생을 찾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또 차에서 내려서 여기저기 횡설수설. 게다가 이 사람이요, 이 학생이 그 전에 TV 화면에 잠깐 잡힌 적도 있대요.
지갑을 던졌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했던 모방범이죠. 설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마치고 서울중앙지법을 빠져나올 때 이 A군이 소리치는 영상 파일이 화면에 잡힌 겁니다. 저 뭐 던졌네. 예, 뭐 날라오는 게 보이죠? 저게 이제 A군의 지금 왜 그랬어요, 지금? 예, 지갑을 A군이 직접 던진 건데요. 그러면서 경복궁 훼손, 훼손범, 경복궁 훼손, 훼손범 뭐 이렇게 계속 욕설과 함께 소리를 지르는 모습도 포착이 됐는데 당시엔 이제 이 범행과 동일 인물인지 이 일이 더 먼저 있었기 때문에 알 수 없었지만 추후에 보니까 이 영상에 등장하는 저 인물이 이번에 배현진 의원 피습범과 동일 인물이다 이렇게 확인이 된 거고요. 본인이 이제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핸드폰 조사를 경찰이 해봤더니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나 오늘 경복궁 2차 가해자 참교육하고 옴 이러면서 본인이 직접 커뮤니티에 올린 글이 포착되면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저 아까 지금 보니까 모자 비니 쓴 모습이랑 지금 범행 당시의 의상이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친구는 본인이 무슨 뭔 행동을 할 때 비슷한 옷을 입고 있었다. 요거까지는 좀 파악이 되는 것 같아요. 비니의 색깔은 조금 다른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비니를 쓰고 마스크를 짙게 하고 왜 아까 그 지갑 던진 상황을 보시면 이 친구가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지금 그 모방범한테 지갑이 툭 던져져요. 그러니까 기자들도 깜짝 놀라서 저분이 와서 아유 하지 마요. 학생 하지 마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지나간 다음에 누가 던졌을까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카메라 기자들이 이 학생을 저 때는 학생인지 뭐 누구인지 잘 몰랐을 거예요. 저렇게 비춥니다. 그때 저 친구한테 뭐라고 했냐면 나 나중에 모자이크 처리해 주세요. 모자이크 처리해 주세요. 이 얘기까지 카메라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학교 3학년이랍니다. 중학생이라고 합니다만 저 정도까지 알고 있다. 야, 글쎄요. 자, 그래서 범죄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배 의원을 습격한 10대 A군의 저런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는지 들어봤는데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배현진 의원 내지는 한번 공격 대상으로 삼은 피해자는 끝까지 어떤 상해나 위험이 발생하든 해를 가하겠다는 의사였던 것 같아요. 오랜 시간 노려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불특정 다수의 여러 유명인 중에 한 명으로 포착된 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자기가 한번 공격을 감행하기 시작하면 끝을 보겠다는 의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저돌적인 모습이 보여요. 그 심리는 어디서 나왔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심리의 기저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 외에도 그동안의 행적과 가족관계, 교우관계를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결국 지금 저 A군에 대해서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공격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죠. 예. 지금 정치적 테러나 그거 이상의 것들을 좀 밝혀내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이게 단순한 어떤 폭행이나 이런 것보다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배현진 의원을 공격했다. 이렇게 보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근데 위원님 궁금한 게 저 친구가 어떻게 배현진 의원이 저 시간에 저 건물에 있을 거다. 중학생들 잘 왔다 갔다 하는 건물도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A군의 경우에는 사실은 연예인한테 사인을 받기 위해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확보된 CCTV 같은 걸 보면 당일에만 저기 간 게 아니고 3, 4주 전부터 배회한 그 CCTV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3, 4주 전에 배현진 의원이 그곳을 자주 들락거린다 하는 사실을 알았을 것 같지는 않고 제가 보건데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대체적으로 보면 정말 본인 주장대로 저기가 이제 연예인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곳이니까 예. 본인이 가서 그런 걸 하려다가 배현진 의원을 발견하고 배현진 의원 맞습니까? 그러고서 범행을 저지른 것 아닌가. 이렇게 본다면 계획을 한 건 맞지만 처음부터 배현진 의원을 목표로 범행을 계획한 거는 아닐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한번 좀 경찰의 조사 결과를 끝까지 지켜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자,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공천 시즌인데요. 민주당 공천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개파간 공천인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가열돼요. 이거 문제는 현역 의원들끼리 이런다는 거예요. 내가 그 지역에 나가서 출마하겠다는 그 목적 하나로 지금까지 4년간 동료 의원
동료 의원하면서 같이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고 입장을 바꿔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논란이 되는 겁니다. 그 차원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의원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심장을 뺏길 수는 없다는 절박함으로 호소드립니다. 성남시 중원구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오겠다는 후보는 민주당의 기본 정체성조차 의심이 됩니다. 민주당의 배신과 분열의 상처를 주면서 민주당의 이름으로 출마하겠다는 상황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자, 이수진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 그러니까 뭐 분당에 사시는, 그러니까 중원이죠, 죄송합니다. 성남 중원에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출마하겠습니다. 물론 그런 말도 했었겠습니다만 그게 방점이 아니에요. 뭐 정권 심판을 위해서 그것도 방점이 아니에요. 이재명 지키려고 저 사람은 지금 이재명은 못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키겠습니다라는 게 출마의 변이라는 겁니다. 그건 뭐 얘기를 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윤영찬 의원을 공격을 하는데 계속 좀 공격의 어떤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고요? 사실은요, 저 이수진 의원이 저 출마 회견에서 윤영찬 의원을 사실상 공개 저격하면서 당으로부터 경고를 받았거든요. 어허. 이명백 공관위원장이 최근에 가열되고 있는 예비 후보 간의 설전에 대해서 엄정 조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 번 주의 조치를 사실상 간접적으로 받았는데 그 직후에 또 친명 유튜브 채널 24일 날 출연을 해서요, 더 과격한 언동들을 쏟아낸 겁니다. 이수진 의원에 따르면 이수진 의원이 한 말은 저는 가짜 민주당 대표가 당선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윤 의원 같은 경우에는 상식적인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나아가서 한 번 배신한 사람이 두 번 배신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이러면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어쨌든 반면 구도로 갈 거다라는 그런 후보다라는 점을 각인시키기 위한 공격적인 언동을 더 한 걸로 보여집니다. 한 번 배신한 사람이 두 번 배신 못하겠습니까? 지금 이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자초한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1차 뭐 경선 예비 후보들 거르는 과정에서도 뭐 적격 판정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 저희들이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친명은 살아남고 비명은 어떤 조건을 따라서라도 탈락을 시키는 과정인데 이게 이제 그 정점에 달한 거예요. 이제 공천이 시작이 됐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수진 그 의원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 서대문 출마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거기서 30년 동안 간호사 생활을 했다고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런데 그때 제가 보니까는 그 서대문 발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상을 막 내놨어요. 내놓고 거기에 총력 집중을 하는 것 같았었는데 거기가 전략 지역으로 선정이 되니까는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예, 불출마했어요. 예, 그런데 하루 만에 이 성남 중원이 좀 묘하게 돌아가거든요. 현근택 전 민주연구부원장이 아웃되고 거기 윤영찬 의원이 탈당을 하려다가 남고 이러니까 저 지역은 내가 괜찮겠다 해서 들어갔는데 명분이 다른 거 내세울 게 없잖아요. 내세울 게 없으니까 이재명 대표의 심장을 지키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곧 지금 이재명 보호 아니면 그 이재명 그 유일 개파 정당을 만들려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이렇게 그 명분을 내세워서 출마 지역을 막 바꾸고 하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은 여기서 외면당하는 사람은 국민이죠, 유권자죠. 유권자들이 외면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나중에 공천이 만약에 받는다고 해도 이것을 유권자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두고 봐야 되는 문제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어느 분에 대해서 뭐 지금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지금 비명과 친명 간의 갈등이 여기까지 왔다. 현역 의원들 간에. 지금 기자회견 열어서 저 사람 막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 이재명 대표 못 지켜줬잖아요. 배신할 사람이에요. 라는 얘기를 기자들 앞에서 하는 이 지경까지 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뭐라고 했어요? 저 사람들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이유가 이재명 대표 못 지켰고 민주당에 대해서 해를 끼치는 사람이라서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에 뭔가 이렇게 불만을 갖고 삭발까지 하고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면서 나갔던 그 사람을 다시 민주당으로 들여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도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나만이 정이기 때문에 이 길로 가야 된다 이런 걸 강요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분명히 지금 확신하는 것은 반문으로 가야 나라를 구할 수 있다. 이번 조국 사태로 문 정권을 떠받치는
86 운동권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자본주의의 단물을 온갖 비정상적 방식을 통해 빨아먹는 추악한 위선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저도 이제 과거보다는 조금 나이가 들었으니까 옛날처럼 막 거칠게는 안 하겠죠. 제가 이제 보수 진영으로 넘어오면서 이 말이 굉장히 저 스스로도 이 진영에 좀 매몰된 그런 말들을 표현들을 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자, 그러니까 앞서 보셨던 윤영찬 의원은 탈당은 안 했습니다만 뭐 조응천 의원 대표적으로 이런 분들은요. 비명계로부터 온갖 공격을 받다가 결국은 당을 쫓겨나듯 탈당을 했습니다. 뭐 그분들 표현입니다만 당을 쫓겨나듯 탈당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보고는 나가라고 하는데 민주당을 향해서 위선자라고 비판했던 사람은 오히려 영입을 한다? 이거 어불성설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현주 의원은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다양성이 인정되지 않고 나만의 정의가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나간다고 민주당을 나간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다양성을 민주당이 인정하는 정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가요? 본인이 자가당착에 지금 만약에 들어온다면 빠지게 되는 것이고요. 민주당조차도 그렇습니다. 이현주 의원의 그러면은 다양성 이 말을 존중을 한다면 기존의 당내의 다양한 목소리들 그거는 사실은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그냥 걸러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굳이 그것을 핍박하거나 공격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같이 존재 못한다고 막 뭐 일종의 그 저강도 테러를 하거나 이런 거는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당이 막지 않으면서 이현주 전 의원을 영입한다? 그러면 왜지? 결국엔 이거는 친문의 저격수가 필요해서인가? 이렇게 오해를 할 소지가 너무 다분하다. 그러면은 포용의 정치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포용이 아니라 결국은 또 나만의 정의를 위해서 나랑 다른 사람을 더 쳐내는 이런 정치를 하려고 하나 이런 오해를 받기 십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민주당을 욕하고 안 하고는 중요한 게 아니라 이재명을 욕했느냐 아니면은 문재인을 욕했느냐에 따라서 영입 기준이 달라지고 나가라고 하는 게 달라진다. 그거는 제가 보기엔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이현주 전 의원에 대해서 복당을 권유한 이유는 최근에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난 앞장서고 있거든요. 아마 그런 점을 고려해서 복당을 권유한 것으로 보이는데 복당을 이제 할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과거에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던 이런 부분이 이제 다시 지금 불려 나오는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가 고민을 하게 될 텐데 글쎄요. 이현주 전 의원이 그동안에 민주당을 탈당하고 지금에 오기까지 여러 차례 어마어마한 정치적 변신을 거듭했어요. 거기에 쌓인 구업, 그러니까 이 말로 쌓은 여러 가지의 과거 행적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실제 복당이 이루어진다 하면 그런 것들이 하나둘씩 또 계속해서 나오면서 당내에 굉장한 민주당 내에 굉장한 분란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과연 성사될까?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근데 이현주 의원이 먼저 공개를 해버린 측면이 있거든요. 이현주 의원은 뭔가 생각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이현주 의원과 전 의원과 뭐 통화했어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현주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나를 부르던데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먼저 했죠. 먼저 했는데 그런데 본인이 아직 그것을 수락할지 안 할지를 계속 미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상황인데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을 했을 때는 뭔가 이제 여론을 탐색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 정도는 이제 저희들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원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정부를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현주 의원의 썰모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과거에 삭발까지 하면서 문재인 패권주의를 비판을 했기 때문에 썰모가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따라서 조금 어떤 배치하는 것도 좀 달라질 거예요. 총선에 배치하는 것도. 그래서 아마 지금은 좀 여론 탐색기에 돌입한 것 아닌가 그 정도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짧게요, 김상현. 이준석 전 대표랑 방송 출연도 하고 토크 콘서트도 해서 정치적 행보를 같이 가나 했는데 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정치적으로 잘 맞지 않는다고 보셨습니까? 유승민 전 대표? 아니요. 지금 이현주 전 의원과. 이현주 의원요? 네. 이현주 의원은 사실은 제3지대로 가는 게 사실은 본인이 그동안 얘기했던 거에서 제일 편하죠. 그리고 이준석 대표 쪽에서도
아마 이현주 의원이 온다 그러면 그거는 반대하지는 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현주 의원의 결정인 거예요, 오로지. 제가 볼 때는. 나는 양쪽에서 스카우트 제의받고 있어,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현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현실적인 부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딜 가야 본인이 배지를 달 수 있는가. 어디가 더 가능성이 높은가. 가능성이 높은가. 그렇게 본다면 지금은 민주당으로 가는 것이 훨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의 온도는 좀 따뜻하겠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고민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저는 또 더 제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가장 강하게 비판했던 게 뭐냐? 패권주의입니다. 패권주의. 예. 그러니까 정당의 다양성이 필요하고 정당은 패권주의로 가면 안 된다. 민주적 정당이 필요하다였어요. 그러면 지금 여당과 야당, 소위 말하는 양대 기득권 정당들이 패권주의에 굉장히 지금 휩싸여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비판하는 사람이면 저는 제3지대로 가는 선택이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 혹시 저희들 그 사진 있습니까? 이현주 의원과 전 의원과 요즘에 같이 움직임을 보일 줄 알았던 이준석 전 대표는 서울 강서구에 갔답니다. 지난번에 총선이 아니죠. 보궐선거 구청장 패배했던 곳. 거기에 아주 그냥 조그만한 그 옛날 트럭 개조한 걸 타고서 마을 곳곳을 저렇게 누비고 다녔다고 합니다. 아까 지금 얘기하니까 그 생각이 났어요. 자, 민주당은 좀 따뜻한데 개혁신당은 좀 차가울 것이다. 저런 트럭, 근데 저 트럭이 또 그 선거운동 본격화했을 때 제일 먼저 부산에서 타고 간 트럭이라고는 해요. 지금은 나오지도 않는답니다. 저 트럭. 저거 짧게 해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현주 전 의원의 정치적 행보 뭐 이런 것들이 워낙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명분은 뭐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나마 지금 김상일 평론가가 얘기했듯이 바로 본인의 실리마를 따라서 과거의 명분을 제껴가면서 지금 그 정치적 선택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실제로 그 당내 얘기 들어보면요. 이현주 의원 그 복당이 지금 시기가 점점 늦춰지는 이유가 당 지역구를 어디로 결정할 것이냐 문제 때문에 그것까지 확정을 받고 들어가겠다. 원래는 경기 광명을이 재선을 했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당연히 나갈 줄 알았는데 그 외의 지역까지도 검토를 좀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 문제가 지금 복당 결정, 그러니까 복당 시점을 미루는 배경이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정말 제3지대는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지 아직까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과연 텐트는 쳐줄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요. 잠수함 발사 순항 미사일 SLBM이라고 하는 그 시험 발사를 지도했다라고 보도까지 했습니다. 야, 이거 잠수함에서 쏘는 거는요. 동해, 서해, 남해 어디서 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잠수함으로 몰래 숨었다가 쏘니까. 지금 그런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사고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황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3월 북한이 처음 시험 발사한 잠수함 순항미사일 SLCM입니다.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위치도 지난해 3월과 같이 잠수함 기지가 밀집해 있는 함경남도 심포 일대인 것으로 군 당국은 파악했습니다. 북한의 순항미사일 도발은 나흘 만입니다. 지난해 9월 진수한 첫 전술핵 잠수함 김군옥 영웅함에서 발사했거나 김군옥함의 전력화와 연계된 시험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순항미사일은 타원형이나 팔자형으로 저고도 비행해 요격이 까다로운데 한미일 미사일 정보 공유 강화에 따른 탐지를 피하기 위해 잠수함 순항미사일 SLCM을 시험 발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좀 개량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고 한국군의 킬체 무력화에 염두를 두고 더욱더 기습 공격 능력을 키우려고 하는 거죠. 조선중앙통신은 최근 한미 간 연합훈련을 나열하며 무자비한 징벌 목표가 될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 직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2차장 주재로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자, 이번에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이잖아요. ICBM이 아니에요. 잠수함에서 쏘는 SLCM이라고 합니다. 크루즈 미사일. SLCM은 이거는 뭐 안보리 결의 위반은 아니라고 하지만 어디서 쏠지 모르는 거예요. 잠수함이 바닷속에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는 겁니다. 동해인지 서해인지 남해인지. 그리고 이 순항미사일은
이 핵실험을 할 수도 있는 그 탄두가 갖춰진다면 정말 무서운 무기가 되는 겁니다. 무섭다는 표현은 좀 과한 것 같고. 자, 우리 전문가들은 이 미사일을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 핵탄두를 장착하고 그들이 원하는 성능을 달성해낸다면은 이건 상당히 위협적인 전략무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런데 이렇게 잠수함으로 해서 저고도의 순항미사일을 발사하게 된다면 기존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더 심혈을 기울여서 이런 순항미사일 개발에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뭐 그 수준이 높다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로서는 정말 긴장하고 대비 태세를 철저히 갖춰야 되겠죠. 자, 다음 소식입니다. 외식업계 전문가죠. 백종원 대표와 관련된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요즘에 뉴스에서 조금 맞아, 뭐 정치하나 이런 얘기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 소식도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군대에서 급식하잖아요. 이걸 옛날에는 흔히 짬밥이라고 불렀는데 요거 개선 작업에 나섰다고요? 맞습니다. 백종원 대표가요, 국방부하고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2월 중에 시범 부대를 선정해서요, 병영식당 컨설팅 시범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요. 오호. 아시다시피 백종원 대표 아들이 있잖아요. 본인 아들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의 아들도 10년 정도 후면 가서 밥 먹으면서 지내게 될 곳이니까 부모의 마음으로 군 급식을 획기적으로 변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니까 참 진심이 느껴지는 그런 이야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야, 그러면 이제 백 대표 손을 거치면은 군대 식당도 좀 맛집이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런데 백 대표가 군대 식당과도 또 평소에 인연이 있었다고요? 예, 백 대표가 1989년에 육군 학사사관 14기로 임관해서 포병 장교로 복무를 했었거든요. 당시에 간부 식당 관리 장교를 한 거예요. 옛날 사진 나온다. 예, 그래서 군대 식당하고 깊은 인연을 맺었었고. 저분이 백종원 대표예요? 예, 그리고 나중에 또 이제 그 제대하고 난 다음에 백종원 대표가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병영식당에서 조리를 한 적도 있었거든요. 아,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병영식당하고 인연이 굉장히 깊은데 뭐라 그랬냐면 내가 군대에 있을 때 장교 식당을 내가 지원해서 갔었다. 오호. 요리가 너무 좋아서 마지막 1년은 휴가도 외박도 나가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요리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군대에서의 경험이 나중에 백종원 대표가 요리사가 되는데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야, 그래서 군대에서 왜 남자들도 요리 잘하는 분들 보면 군에서 이제 요리 조리 담당으로 계시던 분들이 많거든요. 그 인연을 이어간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정치부 기자들이 백종원 대표랑 통화를 하려고 한 적이 좀 많았었다고 합니다. 자, 부모의 마음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정치권에서 오라는 데가 많지만 나는 아들을 걸고 난 안 나갑니다, 이러셨거든요. 그 생각 여전하세요? 아니, 당연하지. 사업하는 사람 사업해야지. 근데 진짜로 이게 이제 조심해야겠더라고, 말을. 저 결혼 절대 안 한다고 그랬거든. 근데 결혼해서 애까지 낳았잖아요. 그래서 절대로라는 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순간까지는 절대 해본 적이 없어요, 정치에 대해서. 하지만 이유는 모르겠지. 근데 진짜로 보자, 절대 해본 적은 없어요. 지금까지 절대 앞으로 안 할 게가 아니라 지금까지 절대 정치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라고 했거든요. 어떻게들 해석해야 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백종원 대표는 여야에서 모두 좀 안 건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 개인적으로 많이 하는데 근데 사실 백종원 대표는 우스갯소리로 지금 대선 나와도 된다고 할 정도로 국민적 호감도가 엄청 높습니다. 그러면 정치권에서는 당연히 러브콜이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저 2018년 얘기인데요. 자기 아들 이름을 걸고 정치는 하지 않겠다라고 그때 얘기를 했고 지금 러브콜에도 지금 다 완강하게 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 뭐 백종원 대표 얘기처럼 앞으로 모르죠. 뭐 사람 일이라는 게 뭐 절대 안 한다가 없겠지만 지금 뭐 군대 뭐 병영 문화 급식 문화 개선도 하고 전통시장도 활성화시키고 이런 사회적인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그 사회적 역할에 오히려 더 응원을 해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제가 잘 몰라서 짧게 말씀드리면 정치를 한다는 게 한 번 어느 당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반은 세상의 나의 지지자입니다만 반은 나의 반대편이 되는 건데 요식업계 음식점이 백종원의 뭐 무슨 짬뽕집 뭐 커피숍 많잖아요. 그럼 정당에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백종원 대표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람 모르니까 언젠가 만에 하나 정치를 한다면 사업을 접고 하시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아까 그랬잖아요. 아들 걸고 정치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혹시 아들이 개명을 하면 아 이제 정치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까지 덧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일입니다. 수원에 갑자기 다른 지역은 없었는데 긴급 재난안전 문자가 발생을 합니다. 아니 한파도 아닌데 무슨 문자였나 했더니 저런 문자였습니다. 현재 수원 정자 스타필드 그거 아시잖아요. 그 신세계에서 하는 그 주변에 극심한 교통정체로 안전사고까지 우려된다고 주의해달라고 수원시에서 문자를 보냈어요. 스타필드 주변에. 대체 무슨 일이에요 저게? 야, 근데 지금 사진을 하나 보시면 저게 과연 한국인가 싶으실 거예요. 저기가 콘서트를 하나 이런 생각도 드실 텐데 네. 저기가 지난 27일 날 개장한 수원 스타필드 현장 모습입니다. 개장한 날이에요, 전날이? 네, 전날 14만 명이 몰렸다고 하거든요. 예. 뭐 산술적으로 생각하면 수원 신구가 119만이니까 수원에서만 다 왔다고 치면 10분 중에 한 분은 저 개장에 온 거고요. 예. 이틀 앞에서 25만 명이 집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발 디딜 틈도 없고 주차하는데 2시간씩 걸리고 막 이럴 정도로 주차하는데 2시간?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모였다고 하는데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항상 이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를 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수원시가 혹여라도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면 또 밀집하다 보면 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저렇게 아까 안전 문자까지 발송을 한 거고요. 그리고 심지어 예정됐던 행사까지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하재근 교수님, 어떤 생각 드세요? 아니 백화점 개장 물론 이제 겨울이니까 요즘에 추우니까 바깥에보다는 낫겠습니다만, 야, 저 정도로 관심을 모았었나요? 저 백화점 하나 개장하는 게? 요즘에 뭐만 떴다 하면 이른바 그 오픈런이라고 해서 개장할 때 뛰어가서 줄 서는 게 유행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오픈런을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또 그만큼 많은 분들이 지금 어떤 이벤트 같은 거를 좀 원하다 보니까 마땅한 또 생활에 어떤 뭐 낙이 딱히 그렇게 많지도 않은 시대다 보니까 저런 이벤트가 지역에 생겼을 때 많은 분들이 가셔서 막 인증샷도 찍고 그런 게 또 유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재난 문자 오고 경찰까지 가고 그런 일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렇게 사람 많이 모였으니까 인근 도로도 정체 심했을 거 아니에요. 경찰에서도 한 45명을 투입해서 인근의 교통 관리도 했고요. 앞으로도 지금 한동안은 좀 인력이 이렇게 몰려들 것을 예상을 하면서 교통 관리뿐만 아니라 추가 안전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야, 참. 다음은 임영웅 씨 관련 소식입니다. 임영웅 안 좋아하는 사람 찾는 게 더 빠르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인데, 근데 야, 여러분이 다 아시는 그분도 지난번에 잠깐 소개해드렸죠. 임영웅 씨의 엄청난 팬이다, 이게 알려졌었어요. 예, 원로 배우 김영옥 씨가 그 임영웅 씨의 열성 팬으로 유명한데요. 예. 그분이 과거에 내게 앞으로의 삶이 의미가 있을까? 라고 회의감이 들던 시기에 임영웅의 섬세한 노래가 가슴을 파고들었다. 임영웅의 노래가 큰 위로를 전해줬다라고 하면서 어디서 임영웅 나오면 또 보고 휴대폰에서 틀고 앉아있다. 팬이 됐다.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이 이야기가 방송을 통해서 임영웅 씨한테 전달됐으면 좋겠다. 맛있는 것도 주고 싶고 하루 종일 이야기도 할 수 있다라고 또 애타는 그 팬심을 밝히기도 했었는데 예. 얼마 전에 임영웅 씨 그 콘서트장에 김영옥 씨하고 남은 씨가 함께 나란히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맞아요. 저기 누가 이렇게 촬영했는데 저분 남은희 씨 왼쪽, 오른쪽이 김영옥 씨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팬들이 와, 남은희도 왔다, 김영옥도 왔다, 막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야, 저런 반응을 보였으니까요. 자, 이런 마음에 화답을 했을까요? 장 변호사님. 임영웅 씨의 선행이 알려졌다고요? 네, 임영웅 씨의 미담 시리즈 정말 많잖아요. 하나 더 추가가 됐습니다. 저렇게 콘서트에 참석했던 배우 남은희 씨 그리고 김영욱 씨가 함께 만들었던 영화, 함께 출연했던 영화죠. 소풍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 OST에 임영웅 씨의 노래가 들어간 게 된 것인데요. 제목은 모래 알갱이라는 노래였는데 이 수익금을 전액을 영웅시대 이름으로 기부를 했다라고 합니다. 야, 저 수익이 꽤 될 텐데 그걸 다. 그리고 부산 연탄은행에 기부를 했고요. 이런 따뜻한 선행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런 따뜻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임영웅 씨가 더 많은 팬들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자, 잠깐 들어볼까요, 저 노래? 이 수익 기부한다고 하니까. 그대여 내 맘에 언제라도 그런 발자국을 내어줘요. 네, 역시 좋은 선한 영향력이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대한민국 잘 보이셨는지요? 오늘 하루 당신의 대한민국 신통방통이 응원해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